안녕하세요. 저는 30대에 수원에 사는 여자입니다. 요즘은 날씨가 확 추워져서 패딩을 입지 않으면 나가기 힘든 날씨가 되었는데요. 이런 날 저는 빨빨거리며 돌아다니는 것보단 사연 채널 들으며 집에서 주말을 보내는 편이 더 좋더라고요. 제가 원체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집순이라 그런가 봐요. 먼저 제 직업을 말씀드리면 저는 엄마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이고요. 저희 엄마는 꽤나 잘 나가는 회사를 운영하는 멋진 CEO이십니다. 전 엄마의 발끝을 겨우 허덕이며 따라가는 중이고요. 일을 배우는 중인데 아직도 갈 길이 구만리처럼 느껴지네요. 그리고 한 가지 큰 소식이 있다면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결혼을 할 운명이었었는데요. 이것이 완전 빠그라지게 되었어요. 빠그라진다는 표현이 좀 그런가요? 근데 정말이지 무례한 사람들 몇몇 때문에 제 꿈에 그리던 결혼은 빠그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저희 친정엄마의 활약이 대단했고요. 오늘은 주말이겠다, 시간도 비었겠다, 엄마께서 저를 상처 주었던 무례한 예비 시부모님들을 어떻게 단칼에 제압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사연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사연을 쓴다고 하니 엄마가 웃으면서 너 좋을 대로 해라 하며 그닥 탐탁진 않아 하셨는데요. 막상 이 사연이 뽑혀 들려지면 굉장히 좋아하실 듯 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제 모든 필력을 다해 정성껏 써볼게요. 많이 들어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세요. 먼저 제 신랑이 되어야 할 그 사람과의 인연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사람은 저와 대학교 동창이었는데요. 한 대학교에서 만났는데 저처럼 수더분한 차림에 더덕머리에 안경을 끼고 다니는 스타일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동진감은 느끼고 먼저 대시를 신청해 연애하게 된 케이스이고요. 물론 연애는 그로부터 회사에 입사한 후 하게 되었습니다. 둘 다 학업에 취직 준비에 바빴거든요. 당시는 서로 만나던 사람도 있었고요. 그러다 연애를 시작하고 나니 이 사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결혼까지 결심하게 됐죠. 여기서 이제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저희 엄마는 워낙에 바빠 몇 번 남자친구를 보지 못했지만 늘 그때마다 남자친구에게 잘해주시곤 했습니다. 좋은 식사와 용돈으로 우리 딸 좀 잘 부탁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곤 했죠. 그런데 그때마다 남자친구는 제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너랑 어머니 굉장히 닮으신 것 같아. 호탕하고 털털하고 그런 부분이. 아, 그리고 어머님 시골에서 나고 자라서 지금도 시골에 사신다고 했지? 그래서 그런가 참 순박하신 것 같아. 그런 부분이 너무 좋다. 우리 엄마 아빠랑은 왠지 딴판이야. 우리 엄마는 좀 새침하시거든. 아빠도 약간 허영심이 있으시고. 그래? 자기가 좋아하니까 나도 좋네. 사실 전 조금 어색하게 웃곤 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남자친구에게 당시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남자친구는 저희 엄마가 아직 시골에 사시는 평범한 농촌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제가 그랬기 때문이죠. 여기엔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저희 엄마가 절대 먼저 저의 진짜 정체, 집안의 재력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기엔 저희 가족에게 지난 몇십 년간 불어닥쳤던 지인들의 배신과 그로 인해 받은 상처들이 연루되어 있었답니다. 저희 집안의 재력을 보고 다가왔던 남자들이 저와 엄마를 배신하고 상처만 주고 떠난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순박해 보이는 남편 될 사람이 마음에 들었지만 엄마는 절대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전까진 사람 일 모르는 거라며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엄마의 마음도 이해는 갔습니다만 저는 솔직히 남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찜찜했습니다. 우선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땐 왠지 숨기지 않고 서로를 다 보여줘야 맞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절대 안 돼. 너 저번에 아버지가 놓아준 그 선짜리 그 애 봐봐. 우리 집안 재력만 보고 달려들었다가 결국 다른 여자랑 양다리에 얼마나 추저분한 짓을 많이 했어. 엄마는 네가 그런 일 겪는 것도 못 본다. 그러니까 절대 말하지 마. 이건 엄마의 약속이야. 알았지? 알겠어, 엄마. 그만 말해. 그 사람은 우리 집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엄마는 불안해하시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엄마를 어루달래듯 말해줘야 했죠. 사실 저희 엄마는 고생을 정말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유일한 딸인 저를 무척이나 아끼시죠.
세상의 모든 엄마들이 대부분 자식을 사랑하긴 하지만 사람이 바쁘다 보면 소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남자들만의 세계였던 주류 사업판에 뛰어드셔 열심히 일하시면서도 저를 키우는데 한치의 소홀함도 없었답니다. 가정부 아주머니에게 저를 맡기고 먼 출장을 떠나셔야 할 때도 제 상태를 몇 번이나 확인하시곤 일하시면서도 제게 꼭 전화를 해서 밥 먹었느냐고 물으셨죠. 어렸을 적 저희 엄마에겐 저밖에 없었고 저에게도 엄마밖에 없었기에 저희 모녀 사이가 이렇게 진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빠나 다른 형제들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을 텐데요. 저희 친아버진 엄마가 회사를 만들고 일으키기 전 하늘로 멀리 소풍을 떠나셨습니다. 그것도 제가 아주 어렸을 적이랍니다. 젊은 나이 췌장암으로 엄마 앞에서 눈을 감으셨고 네 아빠는 너를 두고 가서 편히 눈을 못 감았을 거야. 엄마는 가끔 술에 취하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엄마도 저처럼 아빠를 많이 그리워하셨고 워낙에 바쁘셨던지라 어렸을 땐 재혼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회는 많았지만 엄마가 먼저 걷어내시더라고요. 아마 그 이유엔 저와 언니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 저희들을 자식처럼 보살펴줄 사람을 엄마는 1번으로 생각하셨거든요. 근데 당시 그런 사람이 엄마 주위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일에 집중하셨죠. 그리고 엄마의 사업이 승승장구하고 모든 게 안정적이라고 생각했을 즈음 저희 가족에게 가장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사고, 그것이 터져버렸습니다. 바로 저 위에 언니, 친언니이자 우리 집의 든든한 장녀였던 언니가 너무나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버렸답니다. 친언니는 저보다 훨씬 머리도 똑똑했고 책임감도 강했어요. 무엇보다 엄마의 사업을 물려받고 싶어하는 욕심도 강했고요. 저도 그런 언니를 잘 따랐습니다. 근데 언니는 잘못한 거 하나 없는 우리 언닌 그만 해외여행을 갔다 괴한들에게 당해 무슨 수도 써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소식을 듣고 병원에 갔을 때는 엄마나 저나 엉엉 오열하느라 언니에게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가장 후회되는 지점이네요. 저희는 그때 심적으로 정말 힘들었어요.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요. 엄마는 언니를 잃고 나서 많이 방황하셨습니다. 자식을 앞세워 보냈으니 어떤 부모가 정상인 상태로 살아갈 수 있었겠어요. 엄마는 입에 잘 안 되는 술도 드시면서 언니의 이름을 울부짖고 언니가 입은 옷들을 버리지 못하고 껴안으며 그렇게 가슴 아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그런 우리 가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신 엄마의 친구, 희자 이모와 희자 이모가 소개시켜준 양아버지 덕분에 엄마도 다시 정신을 차리고 회사로 돌아갈 수 있었고 저도 학업에 열중할 수 있었죠. 언니를 너무 그리워하지만 그리워하는 마음을 품고 잊지 않으려고 애쓰며 한 발 한 발 전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 엄마에게 힘이 되어주셨던 아저씨는 나중에 법적으로 엄마와 재혼을 하시게 되었고요. 처음에 전 아버지를 아저씨라고 부르며 어색해했지만 결국은 아버지로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 역시 전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을 사고로 잃은 공통된 과거를 갖고 계셨는데요. 그래서 저와 엄마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제가 외로울 때 제 옆에 계셔주신 분도 충분히 슬퍼해라, 그래도 돼 라고 말해주신 분도 아버지셨죠. 그리고 이분은 제게 친아버지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시간이 조금 흐른 후 연인으로서 남자친구가 더 애틋하게 느껴졌어요. 언니를 한번 잃었기에 사람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남자친구를 더 의지하게 되고 제 상처를 위로해주는 남자친구에게 참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일이 생겨버리더군요. 서로 결혼을 약속한 뒤 남자친구의 부모님 댁에 갔을 때 말로만 들었던 남자친구 부모님을 본다는 생각에 한껏 설레어 있었는데 예비 시부가 저에게 너무나 안 좋은 말을 하는 겁니다. 예비 시부모님에 대해 잠깐 설명을 하자면 당시 두 분 다 저를 탐탁지 않은 눈길로 보고 계셨는데요. 그분들은 자기가 강남에 사시는 것에 굉장히 자부심이 많은 분들이었습니다. 아가씨가 시골에서 자라 서울로 대학을 나왔다고 했지? 아니, 개천에서 용난다는 얘기 우리 시절에만 있는 얘긴 줄 알았는데 신기하네 그려. 근데 입은 옷이나 든 가방 보면 아직도 시골 사람 같은데 요즘 애들 같지가 않아 좋긴 하다만. 예비 시부의 말씀엔 뭔가 저를 반기지 않는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여기에 예비 시모 역시 깐깐해 보이는 인상답게 말하는 것이 의문스러운 구석이 많았죠. 아유, 됐어요, 여보. 이왕 허락하기로 한 결혼에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을 붙여요. 우리 애가 좋다고 했으면 뭐 그걸로 오케이 하기로 했잖아요. 이제 와서 결혼 물으라고 해봤자 제 정수가 말을 듣겠어요? 요즘 애들 다 제멋대로 결혼하고 부모랑 상의도 안 한다고 하잖아. 그냥 냅둬요. 남자친구는 어쩔 줄 모르는 표정으로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고 가족이라 의지하고 믿던 남자친구마저 꿀먹은 벙어리였어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뭘 잘못한 게 있을까요? 보다 못해 제가 약간 기분이 상해 한마디를 던졌는데 그걸 또 날카롭게 받으시더군요. 예비 시부는 저를 한번 또 쓱 훑어보더니 저의 학력이 문제가 아니라 집안이 문제라고 콕 집어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우리 집은 사실 소 키우는 집안하고는 연을 맺을 생각이 없었거든. 근데 우리 아들이 미리 언지를 주긴 했지만 정말로 결혼까지 할 줄은 몰랐지. 아가씨도 우리 집 와서 알겠지만 우린 강남 20억대 아파트에 살아요. 결혼도 이에 맞는 수준의 집안과 할 줄 알았지. 우리로선 그런 기대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서 예비 시부는 자기가 얼마나 며느리감의 기준이 높았는지 그 기준은 어땠는지 줄줄 늘어놓더라고요. 예비 시부는 자수성가해서 집안을 일으킨 사람이었는데 건축 계열의 회사라고 들었습니다. 예비 시모 역시 이화여대를 나오고 또 전문직이었고요. 소위 잘 사는 엘리트 집안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저 역시 조건이라면 떨어질 게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욕을 일삼으니 기분이 확 나빠지더라고요. 정이 떨어졌다고 할까요? 남자친구를 낳고 키워주신 분들이라 감사한 마음으로 간 자리였는데 바로 나가고 싶어졌습니다. 근데 두 분은 그래도 기어이 식사는 하고 가라며 식탁에 저를 앉히더군요. 그것이 또 자기들의 성의 혹은 예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지켜야 할 예의는 지키지도 않으면서요. 그때부터 저는 또 예비 시부모님과 나를 세우며 날카로운 신경전에 들어가기 시작했죠. 예비 시부모는 제가 온다고 가정부에게 좋은 음식을 해두라고 하셨다고 했는데 생선 반찬도 아니었고 회의 양주였습니다. 적절한 음식인진 모르겠더라고요. 거기다 제가 날 것을 잘 먹지 못하거든요. 특히 회를 좋아하지 않는데 누굴 위한 반찬인지 모르겠더군요. 어쩔 수 없이 몇 점 먹고 입을 떼었는데 예비 시부가 기분이 안 좋아지신 겁니다. 아니, 아가씨는 편식하는 건가? 아무리 그래도 어른이 이렇게 아가씨 대접하겠다고 상 차려줬으면 맛없는 음식도 맛있게 먹을 줄 알아야지. 그게 뭐 하는 건가? 가정교육 제대로 받은 거 맞는 거야? 아니, 기분이 확 구려지네. 네? 저는 회를 잘 못 먹어서요. 그래도 먹은 건데요. 못 먹어도 다 꾸역꾸역 먹는 척은 해야지. 아가씨, 우리 아들도 있는 자리라서 내가 참고 넘어가려고 했더니만 좀 그렇네. 됐어요. 먹기 싫으면 먹지 말고 가셔요.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니까. 아휴, 근데 이건 하나는 알아둬야 될 거야. 우리 집 며느리 되면 내가 집에 자주 부를 텐데 그때마다 이런 식의 태도는 곤란해. 우리 집 제사도 많고 김장도 많은 집이라고. 그 준비는 며느리가 싹 다 해야 하는 거 알지? 난 허리 아파서 못해. 김장, 제사요? 그 준비를 제가 다 해야 한다고요? 어머, 우리 아들한테 못 들은 거예요? 그럼 다 해야지. 설마 안 할 생각이었어? 우리 딸은 애초에 부를 생각 없고 난 며느리만 부를 거예요. 나도 아들이 애 하나라 며느리가 아가씨뿐이라고. 아가씨가 해야지. 그럼 누가 해? 그런 거 엄마한테 못 배웠나? 정말 대화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분위기는 어둑해져 갔습니다. 남자친구는 제 편을 바로 들어줄 줄 알았는데 약간 둘 사이에서 눈치를 보더라고요. 자기 어머니 말도 맞고 제 말도 맞다고 생각하는 듯 싶었습니다. 이런 애매함이 더 기가 막혔죠. 저는 그래도 좋게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편식으로 뭐라고 하시고 벌써부터 며느리 길을 잡으려고 하는 예비 시모의 태도에 반감이 들었습니다. 왠지 제가 여기서 길을 늘려 어버버하고 있으면 결혼하고 나서 예비 시모나 시부가 저를 더 함부로 대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눈을 똑바로 치켜뜨고 또박또박 할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일단 도와드릴 생각은 있지만 저희가 지방에서 살 계획이기 때문에 서울에 사시는 시부모님 댁에 자주 못 들릴 수도 있다고요.
여기에 예비 시모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더군요. 거의 역정이나 다를 바 없는 수준이었어요. 어떻게 시부모 댁에 안 올 생각을 하냐며 매일 문안 인사까지 못 드려도 한 번에 4번씩은 무조건 시부모 댁에 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댁은 저희가 살 신혼집에서 최소 3시간, 왕복 6시간은 걸리는 거리였어요. 어떻게 매주 한 번씩 시댁을 갈 수 있을까요? 그것도 신혼부부가요. 저는 옛날 사람도 아니고 응당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댁과의 관계는 명절이나 행사에 참석하며 천천히 가족이 되어가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시부모님은 전혀 제가 생각하는 쪽과는 거리가 먼 쪽을 걷고 계셨는지 바로 반응이 날아들으셨어요. 이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다고, 생각이 많아졌다고 하면서요. 나는 아가씨가 최소한 고분고분은 할 줄 알았지. 시골에서 나고 자랐으면 어른들 대하는 예의 정도는 보고 자랐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바라진 성격인 줄은 상상도 못했네. 눈치 켜뜨고 말하는 것 좀 봐. 난 며느리가 이런 꼴인 거 창피하고 못 봐. 내 두 눈에 흙이 들어가도 말이야. 일단 결혼은 생각해봐야겠으니까 무한정 미루도록 해라. 들었지, 아들? 아니요, 엄마. 지금 너무 격앙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정이 말은 아예 시댁에 안 오겠다는 말이 아니고 다 참석할 순 없다, 이런 말인데 왜 그걸 이해 못하시고 지금 와서 이러시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남자친구는 제게 조용히 미안하다고 읊조렸습니다. 미안한 만도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저희 엄마의 집이라고 알고 있는 시골집에 왔을 땐 굉장히 좋은 환대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와 반대로 자기 부모님은 저를 몰상식하고 못 배운 여자애로 대하고 있으니 얼마나 미안했겠나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단단히 실망했죠. 그리고 그와 별개로 남자친구에게도 조금 실망감이 생기면서 이 남자와 결혼을 해도 될까 싶었습니다. 예비 시부모님은 계속 결혼을 미루라면서 저에게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이래서 조건 별로인 여자 쪽하고는 결혼시키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아주 호락호락했어. 잘 됐네, 잘 됐어. 솔직히 말해 예비 시부모님이 이때 하신 행동은 저를 대놓고 몰아내는 시기였고 어쩌면 이런 상황이 오기를 기다렸던 것도 같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저와 결혼해야 한다고 빡빡 우기니 말리지는 못했는데 제가 와서 할 말을 또박또박하니 기다렸다는 듯 곧바로 파혼을 외치셨으니까요. 이때 남자친구는 집에 오고 나서 싹싹 빌었습니다. 내가 중재를 못한 것 같아. 미안해. 자기야,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엄마 아빠 쪽은 내가 알아서 잘 설득할게. 나 자기랑 꼭 결혼하고 싶어. 생각해볼게. 보아하니 당신도 당신 엄마 아빠 어쩌지 못하는 것 같은데 나로선 많이 망설여져. 미안해. 일단 일해야 하니 갈게. 저는 적당히 거리감을 두고 생각해보려고 했습니다. 친구들한테만 슬쩍 귀띔했더니 친구들은 벌써부터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그러면 결혼 후엔 더 할 거라며 결사 반대를 외치더군요. 특히 저희 엄마에게 큰 도움이 되어주었던 희자 이모에게만 미리 상담을 해보았는데요. 희자 이모는 난리가 나셨습니다. 이모는 자신이 직접 심한 시집살이를 겪어본 장본인으로서 그 집은 시집살이 시킬 게 뻔한 집이라고 하더군요. 이모, 알겠는데 엄마한텐 말하면 안 돼요. 이모 아직은요. 알겠죠? 알면 엄마 난리 나요. 예, 정말 너 그 집은 아니야. 네가 뭐가 모자라서 그런 집에 시집을 가. 너 고집 부리면 나 네 엄마한테 말할 수밖에 없어. 희자 이모는 자신이 시부모에게 당했던 시집살이들을 일일이 열거하며 결사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에 저도 마음이 많이 흔들렸죠. 물론 이것을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은 엄마에게 말하는 방법이었으나 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불같은 엄마가 어떻게 나올지 조금 예상이 되었거든요. 이게 저희 엄마의 귀에 들어가면 엄마는 절대 결혼을 허락해 줄 리가 없었습니다. 당시 남자친구가 저에게 너무 싹싹 빌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는 마음이 결혼하는 쪽으로 서서히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남자친구의 누나라고 하더군요. 예비 시누이였습니다. 저에게 다짜고짜 보자고 하더군요. 제가 듣기론 남자친구 누나는 유학을 갔다 와서 대기업에 들어갔다 적응하지 못하고 현재 나와 팽팽 알바나 하며 놀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비 시누이는 자기 회사 앞에서 보자면서 거짓말을 섞고 저를 부르더라고요.
내가 좀 바쁜 사람이라. 아무튼 거기 말한 주소 있죠? 거기로 와요. 우리 엄마랑 아빠 관련해서 할 말도 있고 하니까. 거절할까 하다 일단 무슨 말을 할까 싶어 나가봤습니다. 큰 카페 안에서 예비 시누이가 음료도 안 시켜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리고 제가 오자마자 음료부터 시키러 가자며 저를 끌고 가서 슬그머니 계산을 저에게 맡겼습니다. 제가 어이가 없다는 듯 바라보자 뻔뻔하게 왜? 뭐 잘못됐어? 이런 얼굴로 절 보더군요. 황당했죠.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저런 예의로 앉아있는 사람이라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예비 시부모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 같았어요. 그래도 전 괜히 커피값으로 실랑이하고 싸우기는 싫어서 일단은 커피 2잔을 들고 시누이 앞에 앉았어요. 시누이는 대뜸 자기 커피와 제 커피를 비교하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 나는 산미 들어간 신커피 싫어하는데 먼저 그쪽이 골랐어요? 네, 별 말씀 없이 가시길래요. 직원이 추천하시는 걸로 했어요. 아이고, 촌에서 잘하셔서 그런가. 커피 맛에 관해선 아예 무지하나 보네. 아, 됐어요. 뭐 예상 못한 바도 아니고. 커피 얘기는 됐고 다른 얘기하죠. 첫 시작부터 열이 확 받았습니다. 대놓고 사람을 깔아뭉개는 식인데 너무 유치하더라고요. 지금 곱씹어봐도 그래요. 웃음이 나올 만큼 유치한 사람이었죠. 예비 시누이는 일부러 자기 명품 가방을 뱅글뱅글 손가락으로 돌리며 그날에 관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시댁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했던 그날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수경 씨를 꽤나 반대했다는 거 알고 있죠? 나는 그날 일이 있어서 못 갔지만 엄마한테 듣자 하니 수경 씨가 좀 버릇없이 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제가 버릇없이 굴었던 적은 없어요. 제가 아는 한에서는요. 저는 그냥 시댁에 제사나 행사들 그렇게 많은 줄 몰랐고 그건 다 제가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을 뿐이에요. 제가 몇 달 후에 지방으로 발령나서 그쪽으로 주거지를 옮겨야 하거든요. 강남까지는 거리가 꽤 있어요. 그러자 예비 시누이는 코웃음을 팽 치며 그게 바로 버릇없는 지점이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어른이 말하면 그런가 보다 네 해야지. 수정 씨는 융통성도 없어요? 아니 그래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이도 적지 않으면서 말이야. 물론 회사가 크지 않은 회사 다녀서 그런가 보다 하고 내가 이해하려고 했는데 우리 엄마가 아예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 며느리가 시댁 제사나 생신은 다 책임져야지. 그럼 누가 그걸 해? 설마 나한테 하라는 건 아니지?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가 아들을 얼마나 예뻐라 했는데 키울 때 나보다도 정수 걔를 더 예뻐했다고. 며느리가 됐으면 문안 인사는 매일 못 와도 얼굴은 일주일에 한 번씩 비추고 청소도 해주고 그래야지. 결혼했음 딸은 원래 시댁 사람 되는 거야. 자기 그거 몰라? 은근슬쩍 말을 놓으며 저를 자기라고 부르며 꾸짖던 예비 시누이를 더 참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시댁 행사들을 저 혼자만 준비하란 식으로 말하는 건지,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로 올라가야 하는 건지, 이건 저희 때 여자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하자면 시댁 간 김에 내 자취하는 곳에도 와서 청소도 좀 해주고 가면 좋고. 내가 요즘에 워낙에 바빠서 청소를 못하거든.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아 물론 섭섭지 않게 돈 챙겨줄게. 내가 성격이 세 보여도 가족된 사람한텐 잘하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얼른 우리 엄마 아빠한테 가서 빌어. 내 동생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잘못했다고 빌라고. 무릎이라도 꿇어야 엄마 아빠가 넘어갈 거야. 나이도 그 정도 먹었으면 내 동생 정도 조건 되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거 알 텐데. 결혼 안 급해요? 혹시 우리 집 잘 사는 거 못 들었나? 저 죄송하지만 상당히 옛날 사고방식의 말을 하시네요. 아니 이건 아주 옛날에 사셨던 할머니들도 견디기 힘든 그런 시집살이 시키려고 드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못해요. 아니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하시려고 부르신 거면 가겠습니다. 어머머? 얘 말 한번 대바라지게 하네? 우리 엄마 말이 딱 맞네. 내가 좋게 좋게 넘어가 주려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야? 너 내 동생이랑 결혼 안 하고 싶어? 네, 제가 좀 대바라져서요. 그래서 청소건 설거지건 못하겠으니까 이만 갈게요. 그런 건 원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가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남을 시키는 게 아니라요. 아시죠? 그 정도 나이 드셨으면요. 여기에 예비 시누이는 가족이 어떻게 남이냐며 난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꿋꿋이 일어나서 나갔죠. 아, 커피값까지 받아내고 갈까 하다가 그건 유치할 것 같아서 참고 나간 거였습니다.
커피숍 앞에 나와서도 너무 화가 나서 손발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머릿속에 온갖 상상이 다 들었습니다. 커피를 저 여자 머리 위로 뿌려버릴까 하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남자친구는 자기 누나를 만난 걸 뒤로 들어서 알았는지 전화가 와서 또다시 미안하다고 빌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반복되니 지겹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아니, 사과는 됐어. 당신 식구들은 어쩜 다 이래? 어쩜 하나같이 이렇게 무례해? 진짜 예의라곤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당신 누난 나보고 자기 집 청소해달래. 아니, 내가 가정부로 취직하는 거야? 며느리로 한 식구 되는 거지? 지금 이야기할 기분 아니니까 끊어. 사과도 하지 마. 그때 처음으로 심하게 모질게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은 것 같아요. 이후 계속 미친 듯이 울려대는 남자친구 전화도 아예 받질 않았죠. 신우이에게 받은 충격이 꽤나 컸나 봐요. 선하고 인성 좋은 남자친구한테 그런 악질적인 가족이 있을 거라곤 생각을 못했으니까요. 도대체 남자친구는 어떤 유전자를 물려받은 걸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머니에게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하자는 연락이 왔어요. 친정엄마는 결혼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도 들을 겸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엄마를 만났죠. 엄마에겐 최대한 웃으며 예비 시부모님도 좋은 분이시고 준비도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저를 위해 집을 마련해 놓았다며 갑자기 깜짝 서프라이즈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집? 정말? 아니, 어디에? 너 이번에 엄마 회사 때문에 지방으로 가잖아. 회사 근처에 가장 좋은 아파트 하나 사뒀어. 출퇴근하기도 편할 거고 여러모로 좋을 거야. 김서방도 집 비용 따로 안 들어가니까 좋아하겠지? 아, 엄마는 그걸 미리 말해주지. 우리 둘이 그냥 각자 모은 돈으로 전세 얻으려고 했는데. 사실 남자친구와 저는 둘이 모은 돈으로 집을 해가려고 했거든요. 어차피 예비 시부모님도 결사 반대하고 있는 판에 시부모님에게 집까지 받아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집을 받아 나중에 무슨 말을 들을지도 뻔했고요. 그래서 남자친구와 둘이 그렇게 이야기를 끝낸 상황인데 마침 엄마가 집을 마련해 놓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때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자꾸 나오려고 했습니다. 엄마가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시며 저의 결혼을 축복해 주시는데 제 상황은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자꾸 눈물을 흘리니 엄마가 걱정 어린 얼굴로 무슨 일이 있냐 재촉하셨죠. 너 무슨 일 있지? 있네 있어. 네가 이런 일로 울 애가 아닌데. 무슨 일이야? 어? 엄마한테 다 말해봐. 혹시 시댁에서 안 좋은 말 들었어? 그 말에 빵 터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후로 눈물을 죽죽 쏟으며 그간 겪었던 일을 다 털어놓게 되었어요. 후회하게 될 걸 알면서도 저도 모르게 술술 말이 나가더군요. 엄마, 나 진짜 너무 승질나. 지네들이 우리 집안에 대해 뭘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씨부려대는 거야? 나나 엄마나 얼마나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인데 자기들 강남 산다고 뻐겨대면서 무시하더라고. 자기들은 처음부터 이런 며느리 원하지 않았대. 내가 자기들 기준에서 하자라는 말은 10번은 반복한 것 같아. 엄마, 나 너무 서러워 죽는 줄 알았어. 저도 모르게 본물 터져 물총처럼 쏘아대던 말을 해버렸는데 말하고 나선 무척 후회가 되었어요. 엄마의 표정이 차갑게 굳다 못해 어두워지셨거든요. 엄마의 인매가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눈썹은 부르르 떨리고 계셨죠. 그제서야 제가 엄마에게 진정하라고 괜찮다고 말을 하려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친정엄마는 그간 전에 없던 표정으로 엄마가 알아서 할게 라고 말을 하시더니 일어나서 집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얼떨떨해 내가 괜히 말했다 생각에 빠져 한참을 얼타고 있었고요. 그럼에도 당시 이런 생각은 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엄마로 인해 이 결혼이 엎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게 맞을지도 모르겠다고요. 그때야말로 처음으로 남자친구만을 열렬히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이성적으로 이 상황을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엄마에게서 이야기를 들었는지 아버지도 전화가 오셔서는 너가 결혼을 정말 원하는 게 아니라면 다시 생각해보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덧붙여 저희 엄마가 화가 아주 많이 나셨다고 하더라고요.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갑자기 남자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는데요. 저는 엄마가 남자친구에게 어떤 연락을 했나 싶어 받아봤더니 전혀 예상치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저희의 결혼을 허락했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아니, 어떻게 했길래 허락을 하셨다고? 자기야, 기쁘지? 내가 말했잖아. 잘 설득해 보겠다고. 우리 엄마 아빠 이제 자기를 며느리로 받아주시겠다고 했고, 한 가족으로 따뜻하게 맞아주시겠다고 했어. 지금까지 한 일도 다 사과하시겠대. 그러니까 얼른 상견례 자리 잡으래. 날짜 언제가 좋아? 남자친구는 자신이 단식투쟁까지 해가며 얻어낸 거라고 말하더군요. 이때 이상한 걸 눈치챘어야 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상함을 느꼈을 뿐 그 뒤에 어떤 간교한 계획이 있을 것이라곤 생각지 못했습니다. 아주 교활하고 음침한 시부모니람 작자들의 계획을 말입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은 제게 문자를 보내기도 했어요. 미안하다. 지난 날은 다 잊고 상견례 날짜 잡자. 간단한 사과가 담긴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결혼 생각해볼 시간이 필요해. 당신이 당장 여기서 더 단식투쟁을 한다고 해도 난 솔직히 이제 정말 모르겠어. 결혼은 가족끼리의 결합인데 우리만 좋다고 할 게 아니라고. 우리 엄마도 내가 무슨 일 겪었는지 다 알게 됐다고. 우리 엄마 화 많이 나셨어. 아빠도 알게 되셨고. 남자친구에겐 솔직한 심정을 말했지만 남자친구는 정말 시부모님이 바뀌었다고 그 점을 강조했어요. 계속해서 말입니다. 예비 시어머니 역시 며느리 기강 잡는다는 게 너무 심했던 것 같다며 가정교육 관련한 발언을 특히 사과하고 싶어 한다고요. 말이 세신 분이지 마음까지 나쁜 분은 아니야. 너에게 정말 미안해하셔. 전 다 믿지 않았습니다. 허나 남자친구가 단식투쟁까지 하느라 응급실에 갔다 왔단 말을 하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모쪼록 저는 친정엄마에게 다 털어놓았겠다. 이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상견례 날짜를 잡았어요. 보통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면 얼굴을 서로 안 보는 게 정상이겠지만 엄마가 날짜를 무조건 잡으라고 재촉했거든요. 나 그 사람들 봐야겠다. 봐야겠으니까 꼭 잡아. 네가 결혼할지 안 할지 네 마음은 그 자리에서 결정해. 친정엄마가 워낙에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강경한 적은 오랜만이었죠. 저는 희자 이모에게라도 전화해서 엄마의 마음을 한번 들춰보고 싶었는데 희자 이모도 이상하게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와 남자친구는 상견례 장소와 날짜를 상의해 모이게 되었습니다. 장소는 강남에 있는 호텔 레스토랑으로 잡았고 날짜는 친정 엄마의 스케줄에 맞추었습니다. 당시 엄마가 사업을 해외 쪽으로 크게 하고 있어서 사실은 출장을 나갔어야 하는 날인데 엄마는 우리 딸에게 미안하지 않은 최고로 멋들어진 모습으로 상견례에 참석을 하시겠다며 모든 스케줄을 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뤄진 만남에서 그야말로 사단이 일어나고 말았죠. 예비 시누이와 시부모는 일단 약속 시간보다 30분이 늦었는데 들어오면서 미안하다, 실례했다는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그의 엄마와 아빠는 여유롭게 웃으시더니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저와 남자친구만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할 수 없어 초조한 기색이었답니다. 근데 음식이 나오기 시작하자 명품을 잔뜩 걸친 예비 시부모님이 엄마와 아버지를 한번 쓱 보며 말문을 여는데 그때서야 눈치챌 수 있겠더라고요. 바보도 눈치챌 수 있었어요. 시부모님이 일부러 이 자리를 주선한 건데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엄마 아빠, 저희 집안을 망신주기 위해서였다는 것을요. 예비 시부모님은 일단 엄마를 쓱 위아래로 훑어보며 그랬습니다. 여기 음식이 저희 자주 가는 단골 음식점인데 상당히 고급스러워서 사돈들 입맛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사돈은 아무래도 시골에 계속 사시니 서울 음식은 오랜만이시겠죠? 너무 느끼하거나 하면 김치 달라고 할 테니까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억지로 안 그러셔도 되는데 하여간 편하게 말씀하세요. 먹고 체하시면 안 되니까. 이 음식들 다 귀한 건데 체하면 아깝잖아요. 그래, 맞습니다. 안사돈, 서울 음식은 시골 음식이랑 아예 달라요. 못 먹겠음 말씀하세요. 저희 엄마 아빠를 배려하는 척 까내리는 발언이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열이 받아 한마디 하려 했는데 엄마가 제 손을 잡더라고요. 그리고 저만 알아볼 수 있는 눈짓을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란 눈짓이었죠. 시골 사는 제 입맛 신경 쓰지 말고 편히 드세요. 친정엄마는 외려 여유로이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실 뿐이었죠. 여기에 예비 시부모님이 당황해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기들의 작전이 잘 먹히지 않자 그런 것이었죠. 그 후 예비 시어머니는 괜히 셰프를 불러 음식 맛이 어떻다 저떻다 오늘은 뭐가 별로다 하며 훈계를 하려 들더라고요.
자기들은 이런 곳을 많이 와봤다는 티를 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저지만 엄마는 사업차 수도 없이 이런 곳을 다니며 해외의 유명 레스토랑이랑 레스토랑은 빼곡히 다니셨을 텐데 이런 엄마 앞에서 괜한 주름잡기였어요. 그리고 그때 너무 웃긴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장식용으로 되어 있던 것을 먹다 퇴하고 뱉어냈어요. 그리고는 음식 맛이 뭐 이러냐며 불평을 하더군요. 너무 우스웠고 웃겼죠. 엄마는 예비 시어머니가 말하는 것을 차분히 응시하다 불평하는 음식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안사돈, 이건 원래 장식용이에요. 먹는 게 아니고요. 같이 드시니 입이 많이 씁쓸하셨겠어요. 여기 물이라도 드실래요? 아니 어떻게 하시고 인터넷을 자주 찾아보시나 봐요? 인터넷이라기보단 그냥 생활 속에 배어있는 거라서요. 저도 이런 곳 자주 다녀요. 사돈들처럼. 네? 시골에 이런 게 많다고요? 아니, 저 지도를 봐도 모르겠는 그런 곳에 사시는데 거기에 무슨 이런 레스토랑이 있다고. 뭐 어디 이름 없는 백반집하고 헷갈리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별 5개 받은 레스토랑이에요. 호텔 레스토랑이라고요. 호텔의 호자도 못 들어보셨을 뿐이 참나. 못 들어보긴요. 많이 들어봤죠. 많이 가봤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계속되는 엄마의 말에 밀려 점점 얼굴이 붉어지셨습니다. 사실 저희 엄마가 사업으로 잔뼈가 굵으신 분이라 말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었거든요. 초라하게 입고 있으셔도 저절로 풍겨오는 카리스마가 있는 분이셨죠. 그의 예비 시누이는 약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얼떨떨해하는 표정이었고 예비 시부는 애써 엄마와 아버지를 하찮게 내려보고 있었죠. 친정엄마는 신경 안 쓰고 스테이크를 한 입 작게 썰어 입안에 넣었고요. 근데 갑자기 예비 시부가 물을 먹다 푸하고 뱉어내며 웃음을 터뜨리는 겁니다. 아니 안사돈, 저희 만나는 게 꽤 긴장되셨나 봐요. 어디 인터넷 보고 주워두는 지식 갖고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다 수준을 아는데 괜히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희는 강남 살고 안사돈은 이름도 모르는 시골 동네 사는 수준인데 숨기셔봤자 저희가 더 민망해집니다. 불편하다고요. 예비 시부가 웃으며 그런 말을 하니 시누이와 시모도 긴장이 풀렸는지 같이 맞장구를 치고 앉았더라고요. 장신욕으로 된 걸 먹고 뻘쭘해하던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 우스운 상황에 남자친구는 엄마의 눈치를 보곤 중재하려 들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자리가 자리인 만큼 조심해달라고요. 남자친구는 이번 상견례 자리에서도 자기 부모님이 실수하면 저와 끝이라는 걸 알았으니 그런 거였어요. 근데 할 거면 제대로 호통을 치든가 참 어설프게 그러고 말더군요. 덕분에 예비 시부모님은 비웃음을 잃지 않고 본문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나저나 저희가 예단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갑자기 나온 예단 이야기에 친정엄마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예단이요? 아이들 통해서 서로 예단 안 한다고 말 들었는데요. 사돈이 친히 집 해주신단 말을 듣긴 했는데요. 사실 뭐 빌라 같은 거 마련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 집에선 우리 아들 못 삽니다. 제가 못 살게 할 거예요. 얘는 빌라 같은 데 살아본 적 없어요. 그러니 쌈짓돈은 밀어 넣어두시고 차라리 3억 정도 예단비만 좀 해주시죠. 저희가 애들 집은 해줄 테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해주시는 것을 아파트가 아닌 빌라로 대략 짐작하시며 예단비 3억을 요구하더군요. 뭐 강남에까진 애들 집 해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여기 서울에 아파트 하나 해주려고 합니다. 물론 명의는 우리 아들 거고. 근데 사실 사돈도 아시겠지만 서울 아파트 값이면 전세라도 엄청 비쌉니다. 전세로 아파트 해주는 거니 사돈들께서 3억 정도는 최소 보태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돈 못 주시면 애들 결혼 허락 못하고요. 이게 이들이 가지고 나온 비장의 무기였습니다. 자기들 집 근처 강남도 아닌 곳에 아파트 한 채를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전세로요. 근데 전세로 아파트를 해주면서 3억을 요구하더군요. 3억이란 액수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애초에 결혼을 허락할 생각이 없었죠. 저희 엄마와 아버지가 3억을 당연히 못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선 말하는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저희 친정엄마가 화를 참는 듯 주먹을 잠깐 불끈 쥐시더니 그럼 지금 입금해드릴까요? 그게 편하시겠죠? 하고 말하더군요. 여기에 예비 시댁 일동 모두 당황했습니다. 똥 마려운 개처럼 앉아있던 남자친구마저요.
그리고 엄마는 바로 은행 계좌 어플을 켜서 입금을 해버렸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더듬거리며 계좌번호를 부르다가 엄마 얼굴을 멍하니 쳐다보았고요. 시부도 똑같았죠. 그 얼굴들이 얼마나 웃겼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사진으로라도 찍어두고 싶은 장면입니다. 그러다 예비 시부가 3억이 입금된 걸 확인하고 말이 없다가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손을 약간 떠시는 경향이 있는데 스테이크를 썰다가 칼을 놓치신 겁니다. 제가 대신 칼을 잡아 아버지 손을 쥐어드렸는데 아이고 스테이크도 못 써네. 병신도 아니고. 이래서 촌놈들하고는 사돈 맺는 거 아닌데. 이렇게 말하면서 대놓고 가래침을 뱉었습니다. 그것도 아버지 쪽으로 말입니다. 아버지는 아까 말했듯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보다도 더 깊은 정으로 길러주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서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쳤죠. 당신들 제정신이냐고요. 길길이 날뛰고 싶은 걸 간신히 참고 말하는 거였어요. 처음부터 결혼 허락할 생각도 없으면서 왜 부르신 거죠? 망신 주려고 부르신 건가요? 근데요, 저희 엄마도... 잠깐만 앉아봐, 수정아. 근데 친정엄마가 그때 저를 차분히 불렀습니다. 나지막한 엄마의 음성에 제가 떨리는 하체를 겨우 의자에 붙였더니 친정엄마는 조용히 다시 은행 계좌 어플을 키더니 시부모 얼굴 앞에 대놓고 통장 잔고를 보여주더군요. 그때까진 엄마가 뭘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으나 예비 시부모의 표정을 보고 알았습니다. 강남도 아니고 어디 뭐 서울 변두리 아파트요? 이래서 거지 새끼들하고는 사돈 맺는 거 아닌데 말이죠. 제 통장 보셨으면 아시겠죠? 어디 거지들이 우리 딸 앞에서 나대고 앉아있어. 이봐, 당신들 주제에 우리 딸 얻었으면 횡재한 거였어. 당신 아들도 로또 맞은 거였겠지. 이 결혼 파혼이야. 당신 같은 미천한 집안에 내 귀한 딸 줄 생각 추워도 없어. 엄마는 그야말로 화약이 와다다 터지는 폭탄 사이다 발언을 했고 아버지는 함께 웃었습니다. 예비 시부모는 눈을 심하게 떨며 엄마의 얼굴을 응시하다가 재빠르게 상견례장을 떠나버렸고요. 자기들도 창피한 건 아는지 예비 시댁 사람들 모두가 고개를 푹 수그리고 가더라고요. 남자친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예비 시댁 사람들에겐 정이랄 게 하나도 없었지만 남자친구한텐 마음이 달랐는데 상견례 날 이후 곰곰이 되짚어보니 알겠더라고요. 어느 날 저희 아버지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며 제게 진지하게 물으셨는데요. 네가 정말 좋아하는 결혼 상대라면 그 집안 사람들과 절연한다는 조건으로 결혼 허락해줄 수 있겠다. 근데 정말 좋아하는 거 맞니? 남편감이라는 건 남자친구와는 다른 거야. 신뢰가 가야 하고 무엇보다 힘든 일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을 줘야 돼.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니? 아니요, 아빠. 아닌 것 같아요. 대답은 예상보다 빠르게 나왔습니다. 저희 아버지와는 달리 그 사람은 제 부모에게서도 저를 지켜주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덕분에 혼란스러웠던 마음을 완벽하게 갈무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시누이가 될 뻔한 사람이 저에게 줄기차게 연락이 오는 거였습니다. 이유는 바로 시누이가 가고 싶었던 회사가 저희 엄마의 회사였는데요. 자신이 지금 최종 면접까지 붙었다며 제발 엄마에게 잘 말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기 우리가 보통 인연은 아니잖아. 한때 가족이 될 뻔한 사이였는데, 어? 우리가 무슨 가족이에요. 저는 자기 집에서 청소시키려는 사람이랑 가족 같은 거 할 생각 단 한 번도 한 적 없는데요. 제발 그러지 말고 부탁할게. 내가 뭐 해주면 될까? 무릎이라도 꿇고 빌까? 그 여자는 정말 악착 같았습니다. 어느새 회사 앞으로까지 와서 무릎을 꿇으려 신용을 하려는데 무서울 정도였다니까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제 인생에서 빨리 끊어내야겠다 싶어 당장 전 남자친구에게 전화해 회사 앞으로 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전 남자친구는 알아서 처리를 하더라고요. 저에게 미안한 게 많다면서요. 전 남자친구는 저를 붙잡고 싶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하지만 전 바로 할 말만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전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몇 달을 여행하고 잘 시간을 흘려보낸 것 같아요. 제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쉼이었으니까요. 지금 저의 일상을 말씀드리면 저는 파혼하고 지금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 거라는 말이 있던데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길 바라고 있고요. 이 사람 역시 저희 집안에 대해선 전혀 모르고 있지만 사람은 정말 좋거든요.
돈 앞에서 달라지지 않는 사람, 앞뒤가 같은 사람이길, 진실한 사람이길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사람의 가족도 그러길 바라고요. 결혼은 당사자인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가족도 중요하다는 걸 격하게 깨달았어요. 이번 일을 통해서 말이죠. 사연을 적으면서 조금은 허심탄회한 마음이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사연을 들으며 이 여자 너무 답답하다 하는 마음이 드셨다면 죄송하네요. 그런데 저는 당시 최선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선택했습니다. 진심으로 한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에 눈이 멀어 예비 시댁의 횡포를 조금 참아준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제 행복을 위해 또 저희 엄마 덕에 제 정신을 차리고 좋은 선택을 했으니 이걸로 만족합니다. 여러분에겐 아주 어린 사람이었을 인생 후배의 이야기였을 텐데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합니다. 모두 감사하고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연히 유튜브 추천 영상인가 그런 곳에 사연에 빠지다 채널의 영상이 떠서 눌러봤다가 그때부터 완전히 이 채널의 팬이 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채널이 있는 줄 알았다면 진작부터 구독 눌러놓고 이용을 했을 텐데 늦게 알아서 아쉬운 마음이 큰 거 있죠? 제가 원래 속에 화가 많은 사람이고 이것 때문에 일을 여러 번 그르친 적이 있는 그런 한심한 인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살면서 다양한 경우를 마주한 경험이 있고 다른 사람들의 사연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나만 미련하고 바보 천치처럼 사는 것은 아니었구나 하는 위안을 느끼며 다행이라고 여기게 되네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연에 빠지다 채널에 금세 빠져들게 되었나 봐요. 어느 날은 제가 예상했던 시각에 사연이 안 올라오길래 어라? 혹시 채널 운영하시는 분께 무슨 병고라도 생긴 것일까 하는 걱정스러운 추측을 하고 있다가 문득 저도 한번 사연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 싶어졌어요. 생각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렸더니 그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어느새 제 머리에는 기나긴 저의 사연 한 편이 뚝딱 완성이 되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화가 많고 성급해서 그렇지 생각이나 상상을 많이 하면서 사는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이거 참 희한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분이 다 날아가기 전에 얼른 사연을 적어보고자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머릿속에 생각만 해봤을 때랑은 달리 글로 적으려니까 왜 이렇게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단에 신경이 쓰이고 자꾸 망설여지는 걸까요? 어쩌면 지나온 제 인생을 꺼내 보이는 것에 자신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연에 빠지다는 익명의 사연 채널이니까 설마 저를 알아보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철석같이 믿으면서 용기를 내어 사연을 써볼게요. 제가 남들한테 별로 제 이야기를 하고 살아온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를 20년 안 친구도 제가 겪은 일들을 속속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희 친정 식구들은 워낙 멀리 떨어져 사는 데다가 각자가 어찌나 사는 모습들이 공사다방하신지 저의 고민을 거기에다가 차마 끼얹지 못하고 살아왔네요. 이런 마당이니 제가 저의 사연을 써본다고 한들 저를 안다고 나설 분은 없으리라는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저의 주변에서 유튜브를 즐겨하는 동시에 저를 많이 아는 사람, 이 조건을 갖춘 존재가 딱 한 명 있는데 바로 이 존재부터 소개를 해드려야겠습니다. 남편이라는 두 글자로 정리가 되는 이 남자와 저는 만난 지 꼬박 반년 후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소개를 통해서 만난 사이였고요. 그렇게 만나기 전까지는 서로가 세상에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살아왔었어요. 저는 남편을 만나기 2년 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에게 배신을 당하면서 엄청난 이별을 겪었습니다. 저의 온 순정을 다 바쳤건만 그 남자친구에게서 돌아왔던 것은 싸늘한 배신이었고 저를 두고 다른 여자에게 홀라당 떠나버린 그 남자친구의 행각을 보면서 나는 이제 두 번 다시 연애 따위는 못하겠다고 생각을 했었더랍니다. 저를 속이면서 다른 여자들을 몰래 만났었는데 끝내 저에게 걸리게 되자 그때 만나고 있었던 여자를 선택하고 저를 버렸었죠.
그냥 버리고 갔으면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저한테 오만 모진 말을 다 뱉었던 천하의 비겁한 놈이 그 남자친구였습니다. 정신적 충격이 극심하여서 한동안 남자는 쳐다도 안 봤었네요. 남편을 처음 만나기 몇 달 전에도 어떤 남자가 저에게 구애를 했었는데 제가 그 사람을 거절했던 것은 웃는 인매가 전 남자친구와 정말 똑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제가 후유증이 심했고 전 남자친구에 관련된 것이라면 치를 떨었습니다. 2년을 남자 없이 지내다가 드디어 주변의 성화 아닌 성화에 못 이긴 척 소개를 받아 만나게 되었던 남편은 인상이 조금 독특했습니다. 분명 풍채가 좋고 늠름한 이미지라고 미리 전해 들은 바 있었건만 키는 제법 컸는데 통통한 것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호리호리한 편이었어요. 그리고 어딘가 사색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여자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매가리 없게 구는 이놈은 도대체 사고방식이 어떻게 된 놈일까? 저는 그런 궁금증을 가졌었는데 인상은 피곤해 보이면서도 저한테 말을 하거나 행동을 거는 것에는 나름 세심함이 묻어있는 게 또 웃기더라 이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는 다르게 속마음은 저를 성심성의껏 대하려는 게 분명할 것이라는 짐작을 품었어요. 저는 남편이 별로 특별할 것 없이 그저 그런 사람이라서 되려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쪽에서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제법 당황했었네요. 만난 지 100일 되었을 때 데이트를 했는데 그날 헤어지기 전에 그러더라고요. 결혼하자고 말이죠. 남편도 저도 나이가 결혼 정년기였습니다. 저의 몇 없는 친구들은 죄다 결혼한 뒤였고 저만 남은 참이었어요. 친구들이 저한테 너 앞으로 1, 2년만 더 있으면 노처녀 소리 듣고 산다 이러면서 우스갯소리로 저를 놀렸던 것이 내심 마음에 걸렸습니다. 게다가 저희 친정집의 형편이 좀 좋지 않았거든요. 남편의 집안도 크게 별 볼 일 없었는데 저희 집안보다는 아주 살짝 나은 편이었고 어느 쪽이 특별히 더 잘났고 못났고 이런 게 없다 보니 결혼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조율하는 게 편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마디로 마침 결혼하기 좋은 시기에 제 옆에 있던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다 이겁니다. 요즘에 인터넷에 제가 보니까 미혼 남녀, 기혼 남녀가 모두 한 가지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더만요. 그 주제는 바로 결혼할 인연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가 였습니다. 신기한 것이 미혼분들은 드라마 같은 곳에서 보면 결혼할 상대는 처음 보자마자 딱 느낌이 온다더라. 그게 보통과 다르다더라. 이렇게 상황을 다루는 것으로 보아서 결혼할 인연은 따로 있는 게 맞다고 대다수가 의견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미 결혼에 골인을 한 기혼분들은 시기적절한 때에 마침 지금의 배우자가 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결혼한 것이지 굳이 결혼할 인연이라고 해서 첫눈에 이 사람과 결혼하게 될 거라는 예감을 받았다든가 하는 건 없었다. 그런 건 대중매체에서 다루는 허상이고 실제로는 그런 경우가 드물다는 식으로 의견을 달았다는 것입니다. 사연에 빠지다 계신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지금의 배우자를 처음 만나셨을 때 이 사람과 결혼하게 되겠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셨나요? 저는 기혼자로서 후자의 손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과 결혼하게 될 것 같다는 예감을 받은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상황이 제가 결혼해도 나쁘지 않을 시기였고 그때 마침 만나고 있었던 사람이 남편이었을 뿐이죠. 아무튼 그래서 저는 남편의 결혼 이야기에 뭔가 홀린 듯이 빨려 들어가고 말았고 후딱 결혼을 해치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곧장 충격적인 사실에 직면하게 되었죠. 분명 남편을 소개해줬던 측에서는 남편이 풍채가 좋은 사람이라는 둥 이런 식으로 저한테 알려줬었는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그렇지 않았던 점이나 안색이 어딘가 피곤해 보였던 점 이런 것에는 실상 숨겨진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결혼한 남자, 제 남편은 바로 암 환자였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전혀 정말 눈꼽만큼도 알거나 예상하지 못한 채로 결혼을 했던 것이고요. 결혼해서 부부가 된 지 딱 한 달 만에 남편이 암 선고를 받았네요. 결혼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이런 위기가 닥쳐왔지만 어쨌든 남편은 자기가 사력을 다해 치료를 받아 이겨내겠다고 하였고 시댁에서도 저한테 미안하고 면목이 없게 되었다면서 금전적인 지원을 여력이 닿는 만큼 해주겠다고 하니까 저의 화가 수그러들었습니다.
암 선고를 받아온 남편에게 괜찮으냐는 말은 못해줄 망정 이건 사기 결혼이다. 어떻게 보상할 거냐는 모진 말을 홧김에 내뱉었던 제 자신에게 반성이 들기도 하였고요. 괜히 욱한 심정에 그런 말을 해가지고 죄책감만 떠안았습니다. 남편이 암 치료를 그래도 성공적으로 받아내면서 상황이 금세 희망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래, 비록 첫 단추가 요란하게 끼워진 결혼 생활이지만 액땜했다 치고 앞으로 잘 살면 되지. 결혼하자마자 몇 달 동안 엄청 고생했네. 앞으로는 둘 다 건강관리 잘하면서 열심히 돈 벌고 모으면서 그렇게 지내야지. 원래 환자가 있는 집에서는 그 집 보호자가 가장 죽상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아주 피골이 상접했죠. 그래도 이제 힘든 날 다 지나갔다고 혼자 좋아하면서 막 기운을 내려고 했습니다. 얼마 후에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얼떨떨했지만 남편이랑 둘이 양가에 알리고 앞으로 부모가 되면 더 잘 살아보자고 희망찬 대화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몇 주가 지나서 저는 뱃속의 생명이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첫째는 내심 아들이면 좋겠다는 말씀을 시댁에서 넌지시 저에게 던져주신 바 있었기에 크게 기뻐했죠. 그때로부터 얼마 안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가 정말 천하의 등신 같은 짓거리를 저질러버리게 되었는데요. 남편이 당직이라 출근한 토요일 아침, 남편을 배웅하고 나서 제가 침대에 다시 들어누웠다가 깜박 선잠에 들었는데 웬 전화가 걸려왔어요. 비몽사몽간에 전화를 받아봤다가 제가 화들짝 놀랐죠. 서울지검 수사관 김명철입니다. 임지영 씨,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진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예? 제 명의로 대포통장이라뇨? 아니요, 저는 그런 거 알지 못해요. 저는 결백해요. 지금 처음 들었는걸요? 임지영 씨, 지금 처하신 상황이 말이죠. 임지영 씨께서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가 아니란 걸 증명하시기 위해서는 저희가 임지영 씨 통장에 든 돈의 출처와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요컨대 제가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당장 제 통장을 들고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1,600만 원을 현금으로 그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돈을 인출하여 그들에게 건네주기까지의 순간들은 제가 하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자 애를 쓰고 용을 썼더니 지금은 희미하게만 남아있어서 정확하게는 묘사가 안 될 정도네요. 그토록 괴로운 기억이기도 하지만 제가 그 당시에 완전히 혼비백산이 되어 있기도 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돈을 가지고 사라진 그들이 다시 연락을 주지 않자 그제서야 저는 불길한 생각이 번뜩 스쳤습니다. 설마 지금 나 사기당한 건 아니지? 내 돈 떼어먹고 날랐을 리가 없어. 아유, 세상에 이런 범죄가 어디 있다고 내가 이런 일을 당하겠어? 아닐 거야. 그러나 초조해진 저는 경찰서에 찾아가서 제가 오전에 겪은 일을 전달하였고 잠시 후 보이스피싱 수법에 낚이신 것 같다는 절망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언뜻 뉴스에서 이런 것을 본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어이없는 사기를 당한 이후로 몇 주 뒤에 대대적인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한 언론 보도가 들끓었고 나중에는 이것을 아예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은행 측에서 조치를 마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당했던 시기는 보이스피싱이 이제 막 기승을 부리면서 죄 없고 순진한 사람들의 뒤통수를 날리던 황금기였던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널리 이 사기 수법이 알려지기 전이라서 피해자들은 더 속기 쉬웠던 시기였고요. 지금도 이때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이가 갈리고 눈이 번쩍 떠지곤 합니다. 경찰서에서는 저에게 위로를 건네며 그 작자들이 마음을 먹고 아예 작정하고 덤비면 우리 경찰들도 수법에 홀려서 넘어갈 만큼 치밀하고 대담한 놈들이다. 절대 죄책감 가지지 마시라고 당부를 해주셨어요. 그놈들의 수법이 젊은 여성들의 판단력이 흐려진 아침 시간 같은 때에 일부러 연락을 해서 혼을 쏙 빼놓는 것이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빨이며 말투가 치밀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다 넘어간다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지만 저는 크게 위안을 얻지 못하였어요. 어쨌거나 바보같이 속아 넘어간 제 자신이 비참할 만큼 초라하게 느껴지는 건 변함이 없었으니까요. 제가 사기를 당해서 현금을 홀라당 넘겨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편도 얼마나 어이가 없었으면 화를 내기보다는 가장 먼저 보였던 반응이 헛웃음을 터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남의 돈을 받아쳐먹는 사기꾼들도 미친 것 같고 생판 남한테 갑자기 말 몇 마디에 넘어가서 돈을 건네는 쪽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고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남편이 허망에 미치겠다면서 혀를 끌끌 차며 고개를 가로저었지만 용케 저한테 분노의 화살을 돌리지는 않더군요. 제가 너무 바보 같고 한심하지만 스스로가 가장 이 상황에 힘들어하고 있을 것을 알기에 굳이 자기까지 비난을 추가하고 싶지는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남편한테 정이라는 것을 붙이게 되었던 것 같아요. 만남도 남이 소개해줘서 얼떨결에 만난 것이었고 결혼도 갑작스레 휙 해버렸고 결혼하자마자 웬 암투병에 임신도 계획했던 것보다 일러서 놀란 마음이 컸고 이런 상황들의 연속이었는데 1,6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잃어버린 사기를 제가 당했음에도 저를 크게 탓하지 않는 남편을 보면서 그제서야 내가 결혼한 이 남자는 내 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뱃속의 생명도 그 전보다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더군요. 불행하게도 그때 허무하게 날려버린 1,600만 원을 제가 다시 찾는 일은 없었습니다. 남의 등쳐먹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기꾼 놈들은 대대손손 천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등바등 살면서 간신히 모았던 돈이었고 남편의 암투병 기간에도 그 돈만큼은 비상금으로 고이고이 남겨두었던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부자한테도 1,600만 원을 잃는 것은 큰 건수일 텐데 하물며 저희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당했으니 타격이 엄청 컸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을 낳고도 편하게 몸을 못 풀었습니다. 삶이란 건 또 사라지는 것이었으니 열심히 살았고 세월이라는 것이 쌓여갔습니다. 둘째도 태어났고 딸이었어요. 큰애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나도 드디어 학부모가 되는구나 싶어서 감개무량하였고 기분이 묘했었는데 어느새 작은 애까지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나도 이제 나이를 꽤나 먹었구나라는 생각밖에는 안 들더군요. 그렇게 되기까지 정말 다사다난하였습니다. 남편이 저랑 결혼하자마자 암 선고를 받고 치료를 받았었잖아요. 그리고서는 일을 다녔었죠. 그런데요, 그게 그리 얼마 못 갔습니다. 건강이 오래 못 간 게 아니라 일을 다니는 게 얼마 못 갔어요. 참나, 세상에 앞일이 이렇게 될 줄이야. 그때는 제가 짐작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남편이 건강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안 되고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사람이 한량 스타일이었어요. 알게 될수록 의외였던 것은 경제관념조차 뒤떨어져서 저보다도 못했다는 점입니다. 저희 큰애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로 남편이 월급이라는 걸 벌어와서 저한테 준 적이 딱 2번이었습니다. 아니, 남들 가정은 애들이 초등학생이 되면 그때부터 더욱 미친 듯이 벌어서 저축하고 미래를 대비하고 애들 교육에 힘을 쓰던데 저희 집은 어째서 역행을 하며 남편이 건강 핑계로 일을 안 나갔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제 속만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있는 돈 없는 돈 전부 다 끌어모아서 대출까지 받아가며 사업을 했었는데 아주 시원하게 말아먹었어요. 그래서 개미 오줌만큼이나마 모아놨던 재산이 다 사라져버렸죠. 제가 작은 애까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남편한테 크게 뭐라고 안 그랬어요. 제 성질머리를 고려했을 때 제가 엄청나게 참고 산 것이었죠.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1,600만 원을 공중분해 시켜본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속이 찔려서 그랬습니다. 남편도 은근하게 그때 그 돈을 잃지만 않았어도 하는 식의 말에 서두를 시작하면서 저를 압박해올 때가 있었거든요. 그 꼴 보기 싫어서라도 먼저 남편한테 돈 안 벌어오는 거랑 돈 날려먹은 걸 따져묻는 건 자제하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애까지 초등학교 입학을 한 마당부터는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라서 남편의 얼굴만 봐도 손이 막 떨릴 정도였습니다. 한 대 치고 싶더라고요. 애들 생각해서 인내심의 끝을 붙잡으며 남편과 육탄전까지는 벌이지 않았습니다만 부부 사이가 점차 냉랭해져만 갔습니다. 내가 우리 집 생활비도 다 책임지는 판국에 애들 보는 것도 하나부터 10까지 내가 다 해야 돼? 내가 아직까지 다 그래야 하냐고. 당신이 양심이란 게 있고 입이란 게 뚫려 있으면 어디 말을 해봐.
이 여자가 요 며칠 잠잠하더니 오늘은 갑자기 왜 또 난리야? 그렇게 소리 질러봤자 본인만 힘든데 자꾸 멍청하게 그럴래? 뭐? 멍청? 지금 나보고 멍청하다 그랬어? 이 멍청한 사람이 벌어다 준 돈으로 기생하는 너는 그러면 뭔데 기생충이니? 세월이 지나고 저에게 남은 것은 어마어마한 생활력과 악바리 정신력이었습니다. 남편은 분명히 병원에서 완치라는 판정을 땅땅 내려주었건만 암의 후유증을 핑계 삼아서 자꾸 한량처럼 놀려고만 하였어요. 제발 어디라도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라고, 누가 고되고 힘든 노가다 현장이라도 뛰라 그랬냐고, 전단지 돌리는 일이라도 해서 한 달에 10만 원이나마 벌어와줘도 저는 좋으니까 그거라도 하라고. 제가 아주 남편의 귀가 딱지가 내려앉도록 잔소리를 해봤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은 아나무인 후한무치가 되어갔던 것 같아요. 아니, 자기 아들, 딸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은 건지 어떻게 아빠가 돼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런 사람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고 후딱 결혼을 해버렸던 제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고 또 후회하였습니다. 전기세 같은 공과금이라도 이바지하면서 살라고 간청을 해봐도 들은 척도 안 하는 남편. 저는 너무나도 애들을 학원에 보내주고 싶었는데 돈 드는 거 굳이 하지 말라면서 꿋꿋하게 반대 의견을 펼쳤던 남편. 진심으로 못나 보였습니다. 제가 나가서 돈 버는 동안을 남편이 집에서 애들을 보는 역할이었거든요. 이것이라도 빠릿빠릿하게 해낸다면 제가 뭐라고 안 그랬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남자가 돈을 벌고 여자가 가사 일을 하는 모양새가 흔하지만 그 역할만 반대가 된 것이라고 본다면 괜찮았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집안일도 개판으로 하였으며 애들을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였습니다. 저는 애들 옷 소매며 가슴팍에 김치국물 튄 옷을 그대로 입혀서 학교를 내보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개의치 않아 하더라고요. 무신경해서 그렇다기보다는 본인이 귀찮기 때문에 그냥 방치한 것임을 제가 알고 분노하였습니다. 나는 직장이 멀어서 매일같이 장거리를 출퇴근하는데 집에 오기만 해도 녹초가 되어 있는데 항상 집안꼴이 이게 뭐야? 그리고 애들 숙제는 왜 또 안 봐준 건데? 일기장 검사 당신이 똑바로 해준다고 해놓고 오늘도 왜 안 해준 건데? 도대체 왜? 어느 날은 제가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집에 오자마자 악다구니를 써댔습니다. 그러자 애들이 깜짝 놀라서는 후다닥 방으로 숨어 들어가더군요. 저는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한참 더 남편한테 화를 쏟아냈어요. 흥분한 심정을 가누지 못하고 쌍욕도 섞어가면서 남편에게 오만 불만을 다 터뜨렸는데 그날 밤 자기 전에 문득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애들이 보는 앞에서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크게 소리를 질렀고 애들이 방에서 다 듣고 있는 걸 알면서도 험한 욕설을 쏟아내었던 제 자신이 너무 저급의 사람으로 여겨졌어요. 하지만 저는 너무 심신이 지쳐 있었던 것인지 반성을 하며 더 이상 그렇게 굴지 않기보다는 계속해서 화를 터뜨리고 집에만 귀가했다 하면 무조건 지적질부터 날리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미칠 것 같아서 그랬어요. 이 시기에 제가 쓴 일기장을 보면 그 순간들을 지나며 제가 겪었던 감정들이 고스란히 녹아있더군요. 오늘따라 정말이지 남편이랑 인간이랑 살기가 싫다. 몸뿐만 아니라 정신이 아팠던 환자라고 이해하며 넘어가고 싸우기 싫어서 넘어가고 내 감정 소모하기 싫어서 넘어가고 상대하자니 더럽고 치사한 인간이라 넘어가고 그렇게 살아왔더니 내 안에 어마어마한 화가 쌓여 있었나 보다. 오늘은 심각하게 속에서 울분이 치밀어 올라와 참을 수 없었다. 자기 아내한테 잘하고 가정적이고 돈 잘 벌어오는 남편들도 많다는데 왜 내가 결혼한 인간은 전혀 안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나마 돈을 벌어왔던 시절에도 이 인간이 썩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빠였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돈을 벌어다 주면 그것으로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으니까. 이 인간의 형태에 적응이 될 만큼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보다. 속에서 골물대로 골마서 터지기 직전이었다. 하도 머리가 아파서 오늘은 두통약을 5알이나 먹었다. 집에 와서도 그냥 씻고 바로 누웠는데 남편이란 인간은 내가 괜찮은가 아니면 죽었는가 들여다보러 오지도 않았다. 이게 무슨 부부인가?
남편이 좀 아까 나한테 이런 말을 했다. 내가 밖에 나가서 도박을 하기를 했어. 아니면 딴 여자랑 바람을 피우기라도 했어. 정말 웃기는 인간이다. 그건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인데 그걸 안 했다고 지금 스스로를 추켜 세우고 있었다. 내가 남은 긴 인생을 이딴 인간과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나 혼자서 이 가정을 다 짊어지고 마라톤을 달릴 생각을 하니 힘들어서 미칠 것 같다. 생각만 해도 속이 답답해서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다. 차라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자주 했더랬어요. 남편과의 관계는 예견되어 있었던 것처럼 결국 파국에 이르렀고 이혼 얘기가 나오면서부터는 화두에 애들 문제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너무 곤혹스러웠던 부분이 생각지도 못하게 남편 쪽에서 애들을 키우겠다고 나온 것이었어요. 이혼 얘기가 오가고 있다는 것을 접하신 시댁 쪽에서도 저에게 연락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우리 집안 손자 손녀를 너한테 빼앗길 이유가 없지. 듣자 하니 네가 그렇게 애들한테 못되게 군다면서? 어머님, 제가 언제 애들한테 못되게 굴었다고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아이, 어제도 너 때문에 애들이 다 울었다더만. 내가 없는 얘기로 너한테 괜히 이러겠니? 애들이 숙제를 하나도 안 해놓은 것도 모자라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제가 윽박을 질렀더니 둘 다 운 것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애들을 방치한 남편이 1차적인 원인이었으며 제가 예민하게 굴면서 애들을 다룰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조성한 건 역시도 남편에게 책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남편이야말로 애들한테 아빠 노릇을 할 수 없는 무능력자라고 하였죠. 그런데 남편이 쉽게 안 물러서더군요. 저런 정상적이지 못한 엄마 밑에서 애들이 자랐다가 뭘 배우겠어. 애들 성격 다 망칠라. 남편은 저보고 정신 상태가 너무 불안정하다면서 애들을 결코 맡길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심신미약한 사람이 어떻게 애들 양육을 하겠냐면서 큰 소리를 치는 모습에 어이가 없었네요. 제가 신경이 예민해진 건 누구 때문인데 원흉이 그렇게 나오니까 정말 얄미웠습니다. 저는 절대 남편한테 애들을 빼앗길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짐작으로는 남편이 애들을 시댁에 맡기고선 자기만 편하게 살면서 저에게는 양육비를 뜯어가려는 심산인 것 같았거든요. 본격적으로 이혼 얘기가 오가면서 저랑 남편은 치열하게 썰전을 벌여댔고 이럴 때에 하필이면 재수도 없게실이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차 수리를 맡기고서 우선은 택시를 타고 다음날 출퇴근을 했는데 길이 좀 막혔다고 해서 택시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더군요. 이혼 과정에서 그리고 또 결과가 나쁘면 이혼 후에도 돈 들어갈 일이 많을 텐데 지금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상황에 내가 무슨 낭비를 하는 거야. 그래서 버스를 타기로 했습니다. 직장까지 한 번에 가는 노선은 없었고 중간에 내려서 갈아타야만 했어요. 갈아타는 버스가 배차 간격이 굉장히 길어서 저는 출근 시간을 엄청나게 앞당겨서 집을 나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퇴근 때 버스를 갈아타기 위해 한적한 정류장에서 내린 저는 어둑어둑해지고 있는 주위를 둘러보면서 한숨을 계속해서 내쉬었습니다. 이제 수리가 끝난 차를 받을 테고 이 번거로운 고생을 더 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처한 근본적인 문제 상황은 끝이 보이기는커녕 이제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돈만 많았어도 그랬다면 어땠을까? 남편 놈한테도 큰 소리 떵떵 쳤고 애들도 당연하게 내가 데려오는 것으로 못을 박을 수 있었겠지. 걱정 없이 1,000만 원을 당장 써버릴 수 있는 만큼의 재력이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다. 나 왜 이렇게 가난한 것 같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안 살아온 거니? 기분이 너무 울적해져서 한적한 동네에 위치한 그 정류장의 의자에 앉아서 상심에 푹 잠겨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내가 저기서부터 불렀는데 왜 대답을 안 하는 거요? 어떤 할머니께서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 뵙는 낯선 할머니의 등장에 어리둥절해서 주위를 둘러보았죠. 하지만 정류장이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께서는 저를 부르신 게 맞았죠. 다리가 아파서 이쪽에다가 앉아 있었어? 그렇게 말씀하신 할머니께서는 품에 안고 오신 가방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대뜸 앉아있는 제 허벅지 위에 그 가방을 올려놓으셨어요. 그러더니 당황한 제 옆에 앉으시면서 실실 웃으시는 낯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너를 보자고 한 건 다름이 아니라 내가 네 보증금을 해결해주고 싶어서 그러지. 네? 저기 보증금이라뇨? 갑자기 저한테 왜 그런 말씀을. 내 새끼. 일이 다 커버렸어도 내 새끼는 변함없이 내 새끼요. 요즘에 이혼은 흠도 아니다. 괜찮다. 어? 이리 기죽어 있을 필요 없어. 알겠지? 할머니께서 손을 뻗어 제 뺨을 어루만져 주셨는데 저는 그때 알아차렸습니다. 이 할머니께서 치매를 앓고 계실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를 당신의 자식으로 착각하신 모양이었어요. 나는 있잖니. 너 어렸을 때 계집이라고 사내보다 못하다고 막 그랬었던 것들이 두고두고 내 가슴에 사무친다. 나는 그게 그렇게나 후회된다. 할머니께서 저를 보시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생판남인 제가 어째서 눈시울이 뜨거워졌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오기는 싫으니? 그래. 굳이 안 들러도 된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와줘서 고맙다. 아마도 다정스러운 그 말씨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날카롭게 삐쭉 서 있었던 저의 마음, 그 모서리들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음성이었습니다.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나한테 말을 해줘서 고맙고 이 엄마를 잊지 않아줘서 고마워. 할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왠지 모를 위로가 되어서 저는 부지불식간에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빠르게 흘러내린 눈물을 훔쳐내면서 제가 문득 정신이 들었어요. 할머니께서는 어디서 오셨어요? 댁이 이 근처라서 걸어오신 거죠? 집은 어디 있는지 그건 갑자기 왜 묻는다니? 우리 집이 저쪽에 있는 집이잖아. 할머니께서는 건너편 방향의 어느 지점을 손끝으로 가리키셨습니다. 그런데 한참 그 동작을 유지하고 계시다가 퍼뜩 놀라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내가 냄비를 올려놓고서는 그대로 나왔던가? 이를 어쩌면 좋아. 이거 야단났네. 나는 가봐야겠다. 할머니께서 돌연 허둥지둥 하시더니 차가 안 오는 타이밍에 휙 길을 건너버리셨어요. 당황한 제가 벌떡 일어나 할머니를 쫓아가려고 하였으나 바뀐 신호 탓에 도로에는 차가 많이 지나다녔습니다. 어느새 할머니는 제 시야에서 보이지 않게 되었죠. 너무 황당한 일을 겪고 난 직후라서 저는 얼떨떨하게 다시 자리에 앉아 생각을 정리하다가 할머니께서 저에게 안겨놓고 떠나신 가방 안을 살펴보았습니다. 가방의 지퍼를 열자마자 제 손은 굳어버렸죠. 왜냐하면 그 안에서 정체를 드러낸 것은 바로 현금 따발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이게 다 뭐야? 전부 다 돈이잖아. 뭉텅이 단위를 정리해봤더니 그 돈은 전부 5천만 원의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큰 돈을 현금으로 만져본 적이 없었어요. 예전에 보이스피싱 사기꾼 놈들한테 뜯겼던 돈 1,600만 원을 만져보았던 것이 최초이자 마지막이었네요. 엄청난 거액인 것까지 확인하고 나니까 제 심장이 막 두근거렸습니다. 본능적으로 주변에 CCTV가 있는지부터 살펴보았어요. 이건 혹시 내가 옛날에 사기당한 거, 그리고 내가 마음고생하고 산 거, 그런 힘들었던 것에 대한 하늘의 보상이 아닐까? 당장 지금의 제가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돈을 보자마자 눈이 돌아갔어요. 이 돈만 있으면 제 자식들을 남편한테 안 뺏기고 지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을 땐 더욱 욕심이 났죠. 저는 그 돈가방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고 그날 잠을 설쳤습니다. 옷장 깊숙이 넣어둔 가방의 존재가 신경이 쓰여서 밤새 뒤척여야만 했어요. 아무리 돈이 급해도 그렇지 이건 아니야. 이건 범죄잖아. 자식 있는 엄마로서 범죄를 저지르진 말자. 암만 생각해봐도 이 돈을 제가 갖는 건 말이 안 되었고 자칫 큰일로 번질 수 있겠다 싶어서 다음 날에 다시 그 동네로 찾아가 보았습니다.
길을 가는데 갑자기 제 옆에 경찰차가 지나가는 것에 심장이 벌렁거렸죠. 이래서 죄짓고는 못 산다는 말이 있나 봐요. 단지 경찰차를 본 것뿐이었는데도 무서웠으니까요. 찾아보니까 파출소가 근방에 있길래 그쪽으로 갔어요. 이런 작은 마을이면 할머니의 신상을 바로 아실 수도 있다는 생각에 우선 할머니의 생김새부터 제가 말을 꺼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파출소로 들어와 과일 주스 한 병을 휙 내려놓더니 나가려고 하시던 어떤 할아버지께서 아는 체를 하시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혹시 그거 성화댁 말하는 거 아닌가? 거긴 거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파출소에 저의 간단한 인적사항을 남긴 뒤 저는 그 할아버지를 따라 나섰습니다. 꽤 걷고 난 뒤에 도착한 곳은 마을 안쪽에 있는 어떤 집이었어요. 오래된 단독주택이었는데 열려있는 문 안으로 할머니의 모습이 언뜻 보이는 곳에 제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분이 맞았어요. 저를 안내해 주신 할아버지께서 호련히 발길을 돌리신 후에 저는 집 안으로 용기를 내어 들어가 보았습니다. 계세요? 저 돌려드릴 것이 있어서 불쑥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가타부타 말을 얹기가 민망하고 창피하여서 저는 대뜸 저 할머니 딸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돈가방을 털썩 내려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안쪽에서 나오신 할아버지께서 놀란 얼굴이 되셨어요. 다리를 다치셨는지 한쪽에 깁스를 하고 계셨는데 저에게 커피 한잔 하고 가라면서 극구 저를 이끄셨습니다. 당사자인 할머니께서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갸웃거리고 계셨고요. 우리 집사람이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 돈을 어째 딴 사람한테 주고 왔다나? 그래가지고 이 집이 한바탕 난리였어요. 지금은 또 정신이 딴 데로 새버려서 저러고 있는데 아침까지만 해도 어제 일을 떠올리면서 아연실색이었습니다. 돈을 찾으러 어디부터 가야 하나. 마침 엊그제 다리까지 다쳐서 이러고 있는데 막막해서 어쩌나. 제가 이러고 있을 참에 마침 와주신 겁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맙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차분한 목소리로 저에게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치매 증상이 나타난 지는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상태가 늘 양호하였는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기억이 훅 사라졌다가 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굴었다가 이러기를 반복하고 계신다고 하였어요. 저는 거기까지 듣고 할아버지께 돈의 액수를 얼른 확인시켜드리고 그 집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살해를 하겠다며 저를 붙잡으려 하셨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집을 나와서 한참을 걷고 나서야 걸음의 속도를 늦춘 제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돈가방을 받고 나서 지금 이 순간까지 저는 감히 하늘을 올려다보지 못하였었는데 이제 떳떳하더라고요. 아이고 후련하다. 잠시나마 그 돈을 꿀꺽해볼 마음을 먹었으니 내가 어떻게 살해를 받겠어. 안 받는 편이 나아. 죄를 짓고 살면 자식들한테 떳떳한 엄마가 못 될 것 같았어요. 돈 한 푼 욕심내지 않기를 잘하였다고 스스로를 평가하였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곧장 후회하였습니다. 남편이랑 또 개싸움을 해서 그랬습니다. 5천만 원만 있었어도 남편의 싸대기를 왕복으로 시원하게 때려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여러모로 복잡한 심정이었네요. 부부관계라는 게 이렇게 추악한 것인 줄 몰랐습니다. 생판 남끼리 만나서 법적인 제도 아래 부부가 되어 유전자가 합쳐진 자식을 낳고 사는 행위, 이 모든 것에 염증이 일어났어요. 이혼 문제 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있던 어느 날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화가 와서 그냥 받아봤는데 본인을 변호사라고 소개하시는 겁니다. 네? 변호사요? 그런데 저한테 무슨 일로... 네? 제가 5천만 원을 돌려드린 그 일로 연락을 주셨다고요? 전화를 받아본 제가 소스라치게 놀랐죠. 만나달라고 그쪽에서 간청을 하셔서 도리 없이 자리에 나가보았습니다. 제가 파출소에 남기고 온 이름과 연락처를 알게 된 할아버지께서 변호사에게 이런 지시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이런저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니만 이내 서류를 내밀더군요. 사인만 하시면 될 거라고 하길래 이게 뭔 종이인가 싶어서 글자들을 살펴보았다가 이번에는 제가 하마터면 기절을 할 뻔하였어요. 이거 혹시
저한테 땅을 주시겠다는 그런 내용이 맞나요? 제가 이해한 게 맞아요? 떨리는 심정으로 물어봤는데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째 생판 남인 저에게 이렇듯 엄청난 사례를 할아버지 할머니 내외가 해주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그 가족에 대해 알려주기를 두 분께는 자식이 셋 있다고 하였어요. 아들 2명, 딸 하나인데 막내가 딸이라고 했습니다. 질 안 좋은 남자랑 만나서 결혼했다가 예전에 이혼을 하였고 지금은 재혼을 해서 미국에서 산다더군요. 얼마 전에 한국에 나왔었다가 다시 미국 들어갔다는데 그래서 할머니께서 오랜만에 당신의 딸을 만나신 후유증으로 치매에서 그런 면모를 보이셨던 모양이에요. 예전에 당신의 딸이 이혼 직후에 잘못된 결혼으로 부모에게 불효를 저질렀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연락을 끊고 지냈던 시기, 치매 증상이 일어나 옛날에 그 순간으로 회개하신 할머니께서는 딸을 도와주시고자 돈을 찾으셨던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 저를 발견하신 거였고요. 지금은 미국에서 엄청난 부촌에서 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장남이 굉장한 사업가라고 하였어요. 집안이 경제적으로 모두 풍족하단 얘기였죠. 할아버지 할머니는 물론이고 자식분들도 저에게 보답을 하고 싶어 한다며 변호사는 저에게 땅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이까지 땅 60평밖에 안 돼서 별거 아니다 라고 평가를 하셨다네요. 두 분 내외께는 300평짜리 땅도 있으시다고 하니 60평은 너무 아담하게 느끼셨나 봅니다. 그런데 제가 딱 보니까 60평짜리 땅의 위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돈은 괴념치 마세요. 저희 측에서 다 알아서 해결할 겁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제가 지금 이혼을 하려는 와중이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땅이 생겨도 별 문제는 없는 걸까요? 제가 문득 그 부분이 마음에 걸려서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질문을 한 덕분에 아주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변호사가 저에게 이혼 상담을 흔쾌히 해주겠다고 나왔거든요. 저는 유용한 조언들을 받을 수 있었고 당장에 애들하고 진지한 대화부터 나누었습니다. 저는 무조건 남편보다 내가 나으니까 애들은 내가 키워야 맞고 애들도 나를 더 좋아한다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꼭 그렇지도 않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네요. 제가 집에서 늘 예민하게 굴고 화를 자주 내었던 게 아이들의 마음속엔 깊이 박혀 있었나 봐요. 아직 어린 나이라고 해서 생각의 깊이가 짧지 않았습니다. 둘 다 진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고 저랑 속마음을 터놓으면서 긴 대화를 나누었어요. 결국 큰애는 자기 아빠랑 살겠다는 결정을 내렸고 작은애는 저랑 살겠다고 하였습니다. 남매가 떨어져 사는 건데 그럴 수도 있나? 지금까지 나는 둘이 갈라서는 걸 그려본 적이 없었는데 정작 당사자인 애들 생각은 이랬구나. 엄마로서의 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무지하였는지 새삼 깨우친 순간이었어요. 정리를 마친 저는 남편에게 이혼한 뒤 애들을 한 명씩 공평하게 맡아 키우자고 하였습니다. 남편은 바로 수긍을 하였고요. 그런데 자기도 밤새 계산을 해보았는지 다음날이 되자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럼 뭐야? 나한테 돈을 한 푼도 안 주겠다는 거야? 나는 돈 받고 키워도 아니라면 엄두가 안 나. 못 키워. 애가 중학생만 됐어도 알아서 살라고 할 텐데 아직 손이 많이 가잖아. 잠깐. 그러고 보니까 금방 중학생이 되면 또 사춘기랍시고 나한테 기어오르겠네? 남자애라서 더 다루기 힘들 테지. 뻔하네.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내가 애들 다 키울 거고 당신한테 절대로 양육비 청구 안 하겠다고 한다면 만족할 거야? 제가 승부수를 띄워봤더니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 망설였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가 원하는 이상적인 그림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었겠죠. 저랑 남편이랑 대치를 이루고 있을 때 이 현장을 큰애가 봐버렸습니다. 자기 얘기를 할까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나 봐요. 남편의 태도에 상처를 받은 큰애가 눈물이 그렁그렁해져선 자기 아빠를 째려봤습니다. 나는 아빠랑 안 살 거야. 아빠 싫어. 나 이제 엄마랑만 살 거야. 어디서 누나를 시퍼렇게 뜨고 큰 소리야. 저게 벌써 싹수가 노랗구만. 상처받은 자기 자식을 달래주지는 못할 망정 남편은 저렇게 재수없는 소리만 해댔습니다.
제가 기가 차서 얼른 큰애한테 가서 안아줬어요. 제품에 안겨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큰애를 보자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 뒤로 썰전이 수차례 있었으나 결국은 시댁의 동의까지 다 받고 나서 제가 애들을 다 키우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이혼을 하였습니다. 출소를 하는 죄수의 심정이 그랬을까요? 이혼하고 나니까 모르긴 몰라도 딱 그 정도의 후련함과 각종 회한이 몰려들더군요. 그리고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으로부터 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전에 재산이 발생하면 곤란한 부분이 생긴다고 변호사가 그래서 일부러 시기를 미룬 것이었죠. 저는 다시 그 집에 찾아가서 두 분을 뵙고선 정중하게 고사의 말씀을 사실은 드렸었어요. 그런데 두 분이 너무나도 완강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못 이기는 척 땅을 받고 말았어요. 이 과정에서 제가 드린 돈은 거의 없었고 모든 걸 알아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땅이라는 엄청난 재산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족감이 밀려들었고 스스로 자신감이 붙었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갑자기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는 것 같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면모가 늘어났습니다. 심적인 여유가 많아지니까 애들한테도 더욱 살갑고 너그럽게 대할 수 있어져서 이게 가장 행복했어요. 저는 그 이후로 종종 할아버지와 할머니 댁을 찾아가 두 분을 뵈었습니다. 장남은 엄청나게 바쁘고 차남은 멀리 살고 막내딸은 더 멀리 살고 그러다 보니 두 분께서도 적적하실 때가 많았나 봐요. 제가 민망함을 무릅쓰고 안부를 여쭈러 방문하면 무척 좋아하셨어요. 치매 어르신을 돌보러 방문하시는 복지사분과도 제가 안면을 트게 되어서 잘 지내게 된 것도 참 신기합니다. 저랑 성향이 잘 맞는 분이시더라고요. 서로 친구하자고 그래서 사적으로 연락도 하고 있어요. 세상에 어쩜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인연이 다 있나 싶습니다. 갑작스럽게 엄청난 가치의 재산이 생긴 것은 차치하고 이 일 덕분에 저는 순조로운 이혼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 자체가 달라지게 되었어요. 이것은 가히 기적이라고 불러야 마땅할 것 같네요.